일단 우리 지금 가격 설정했어요. 두 번째는 전세, 임대, 이제 임대 만료 기간 설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임대 만료 기간 설정하는데 왜 중요해요? 우리가 전세 이제 계약된 기간은 사실 원래 약속된 기간 2년이죠. 내가 아무 얘기 안 하면 통상적으로 2년이나 시간이 진행되지만 이거를 초반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 대비하면 사실 그 기간보다 더 주거나 하면서 리스크가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그거를 못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좀 볼게요. 이 지역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경북의 포항이에요. 포항이고 여기에 지금 1700세대짜리 대단지예요. 근데 이 대단지에 35평형 아파트를 8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 때가 있었어요. 우와. 이때였어요. 이때. 언제냐면 요 시기 2022년 입주가 진짜 없죠. 심지어 빨간색 요만큼 있잖아요. 저 빨간색이 다 임대 물량이에요. 거의 입주가 없던 요 시기에 이 단지가 22년 3월에 매매가 2억 5,800이었고 전세가 2억 5천이었어요. 그래서 매매 전세 차이 800만 원이면 여기 그래도 뭐 이제 30평대 대단지를 살 수 있는 그런 때였고 전세가를 보세요. 여러분 아름답죠? 96%. 이거 점수로도 맞기 힘든 거 아니에요? 96%이고 근데 어때요? 우와 나 8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4년 끝인 줄 알았는데 중요한 거는 리스크라는 걸 생각 안 했을 때 어떤 게 기다리고 있나를 보자는 거예요. 자,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었다. 뭐냐? 2022년 매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임대 기간을 따로 검토하지 않으면 보통 2년 있다가 다시 이제 재계약하는 시기가 오겠죠. 22년 뒤에 이전은 언제죠? 그렇죠. 24년 요 시기 포항에 역대급 입주 물량이 들어오는 시기. 아까 저희 파트 1 매물 쌓인 거 기억나시죠? 다른 지역들은 23년 시장이 제일 많이 쌓였는데 포항은 24년에 매물 제일 많이 쌓였죠? 그때예요. 그러면 내가 요때 800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 800으로 22년에 이제 집을 사는 거 좋은데 그리고 나면 나는 그냥 2년 뒤 재계약 기간을 맞이한다면 어떤 입주 물량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봐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역대급 입주 물량이다 보니까 한 번도 이런 물량이 들어와 본 적이 없어.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죠. 하지만 요만큼은 아니지만 이 직전에 입주 물량이 많았던 시기를 보면서 그때 가격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면 적어도 이거보다 영향이 작진 않겠죠. 네. 그러면 여태 지금은요 2018년도가 2024년이 적정 수요 4배 이상 물량이 들어왔을 때예요. 그리고 2018년도 기간이 요거보다 못 미쳤지만 그래도 물량이 많았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요 단지에 전세가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볼게요. 네. 이게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빠진 전세가예요. 네. 2억에 나가던 게 1억 4천까지 빠져요. 네. 요 시기보다 물량은 적은데 전세가가 6천치가 빠져요. 네. 퍼센트로 치자면 30%가 하락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나는 22년도에 이 단지를 살 때 어떤 거를 생각했어야 됐냐. 야, 매매 2억 5,800? 전세 2억 5천? 매점 800? 800억 투자할 수 있다고? 이 정도면 투자 진짜 할만하네. 내가 만약에 200 월급을 받아? 그럼 매달 만에 월급 받으면 집이 하나 생기네? 그게 아니라, 네, 2년 뒤, 매매가가 얼마 될지 모르죠. 근데 적어도 과거에 빠졌던 전세가를 바탕으로 30%가 빠진다면 그 시점에서 30%는 1억 7,500이에요. 빠지면. 그러니까 7,500만 원만큼을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800만 원짜리 투자할 줄 알았는데 800이 아니라 7,500을 돌려주고 나면 총 얼마예요? 총. 네, 8,300짜리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때 2022년도에 이게 800만 원짜리 투자할 줄 알았더니 2024년 2년 뒤에 만약에 내가 리스크를 생각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8,300만 원짜리 투자가 돼도 이 투자를 내가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임대 만료일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임대기간 설정을 배우지? 이런 만료 기간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따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800만 원 회수하는 건 사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겠죠? 투자금. 근데 8,300만 원을 회수하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투자금 회수하는 게 늦어지고 또 투자금 회수하는 게 늦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원래 이 돈이면 다른 거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투자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임대기간이 이제 그대로 간다면 어떤 일이 생기지? 그럼 나는 임대기간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이번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지금 보세요. 실제 그러면 그때 22년도 당시에 24년도에 얼마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예상치였잖아요. 예상치. 그럼 이제 24년이 지나왔으니까 결과를 보는 거예요. 얘 23년에서 24년 요 사이에만 2억 3,500 전세하던 애가 1억 8천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왜 임장 열심히 하고 이왕이면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 살려고 봐야 되냐. 요 단지는 포항에서 사람들이 막 되게 좋아하는 단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별로예요. 진짜 여기 나 사람 싫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평범한 그런 단지인 거고 요 단지는 포항 자해. 포항의 대장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단지를 볼 때마다 너무 웃긴 게 포항자이를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포항자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뭔가 대장 단지인데 이렇게 원래 요즘은 이렇게 막 뒤에 막 이렇게 엄청 막 길게 붙이기도 하고 뭔가 특별해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정직하게 포항자이 이렇게 써 있어서 이 단지 보면서 되게 재밌다 생각했는데 똑같은 시기인데 포항자이는 요 시기에도 전세가가 또 오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같은 지역 안에서 전세가 뭐 상승, 하락, 이 리스크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단지 위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냐, 그 선호도는 수요에 따라서도 일단 다르다라는 걸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매매까지 같이 보여드린 거거든요. 왼쪽 그래프, 그냥 모양을 보시면 돼요. 왼쪽 그래프 모양과 오른쪽 그래프 모양. 뭐가 다를까? 왼쪽 그래프는 되게 붙어서 가죠. 파란색이랑 주황색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연식이 조금 더해지는 이런 구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에 밀려서 매매가가 움직여요. 네. 그리고 오를 때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진짜 거의 산처럼 떨어지죠. 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이 등락이 되게 심하고 매매가는 전세가에 의해서만 거의 움직이는 그런 수준 모양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는 이렇게 딱 붙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전세가 조금 올라가거나 매매가 좀 싸지거나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또 집을 사죠. 그러면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면서 벌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는 어느 정도 가격을 이렇게 붙지 못하고 조금 붙을만 하면 벌어지고 붙을만 하면 벌어지면서 가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선호하는 그런 단지들 또는 지방의 이제 구축들을 좀 가격이 가는 그런 모양새도 다르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고 네,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포항자예요. 그래서 요 단지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단지인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근데 가격 설정할 때 특히나 이렇게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잘 체크하고 보면서 이제 이렇게 임대기간 설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러면 임대기간 설정하는 거 중요한 거 일단 알았어요. 자칫했다가는 엄청 돌려줄 수 있는 투자하는 거니까 잘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뭘 봐야 될지. 그 사이에 까먹은 건 아니시죠? 일단 아까 전세가 뭘 봤죠? 단생공.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세 글자.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기간을 정할 때 일단 공급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수요도 체크해 보시고 세 번째는 내가 만약에 투자를 여러 채 나가실 거다 그러면 나의 포트폴리오도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세 가지 공급, 수요, 포트폴리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마 이렇게 몇 글자, 9글자로 외우라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공수표 이렇게 해서 돼요. 공수포 하게 괜찮으니까 편하게 외우시고 이제 하나씩 갈게요. 공급. 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끊임없는 연습 문제 드리고 있죠. 자, 또 연습하러 가셔야죠. 이번에 청주로 갈게요. 청주. 9월에 청주 투자하려고 해요. 괜찮을까? 봐야겠죠? 네. 자, 집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죠? 찾았다. 연식 21년. 여러분, 신축. 신축 5구를 3천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사러 갈까요? 가서 살까요? 네, 근데 생각해야죠. 일단 매수가 끝이 아니니까 전세 어떡하지? 전세 빼는 거 괜찮을까? 공급 물량 없나부터 출발하자 그랬죠. 네, 공급 물량 없나? 그리고 공급 물량이 만약 있어. 그러면 있다면 언제, 어디에, 얼마큼 들어오지? 그리고 공급이라는 거는 지금 전세를 빼야 되는 거,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말고 만약에 2년 뒤에도 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 뺄 때 괜찮을까?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만약에 살고 이제 2년 끝날 때 나갈 수도 있고 뭐 재계약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괜찮을까 봐야 되고 요거까지 고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재계약 시기에 리스크를 고려해서 임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 없다 생각했어. 지금 그냥 문제 없네. 근데 2년 뒤 800만 원이 8,300만 원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계약 시기에 리스크를 고려해가지고 임대 기간에 좀 비껴가게 줄지를 고민을 해보자는 거. 그리고 이런 고민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 지역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투자한다면 나는 가격이 더 싼 물건을 고르는 게 나은 거야? 아니면 이 지역에 리스크가 있어. 그러면 리스크를 오히려 줄일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게 나은 거야? 라는 비교도 해보셔야 돼요. 네, 가볼게요. 자, 일단 어때요? 공급 물량 있나? 없나 체크하자 그랬죠. 청주의 공급 물량. 2025, 26, 27, 28년까지 일단 적정 물량보다는 다 많죠. 그나마 25년이 약간 그래도 적정 수요보다 조금 초과되는 정도? 근데 26 많고, 27 더 많고, 28은 조금 줄긴 하는데 그래도 많은 편이죠. 네. 그러면 물량이 있다면 언제, 어디에, 얼마큼 들어올지 보자 그랬죠? 네. 특히 아까 저희 시장 얘기할 때 청주는 서원구의 입주가 이제 9월부터 좀 많이 들어올 거라 그랬죠? 그럼 언제, 어디에, 얼마큼 들어오지? 라는 거 봤을 때 그거를 보면서 전세 뺄 때 만약 지금 사서 세팅한다면 지금 그다음에 지금 세팅하고 그러니까 2년 뒤 다시 재계약할 때 괜찮을지 보는 거죠. 네. 지금 만약에 세팅한다. 여기가 방금 봤다 우리가 찾았다. 3천만 원이야 찾았다 3천만 원. 여기 LH 트릴로체를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거고 얘에 지금 세팅을 한다면 요 시기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9월이니까 혹시라도 7월 달 물량이 남아 있다면 영향을 줄까?
라는 거를 봐야 되고, 근데 25년 7월은 여기 오송역 서안 이다음 노블리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청주랑 오송은 약간 특징이 달라요. 청주가 본시가지가 있고 약간 위성도시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송은 한마디로 본토, 본토 말고 이렇게 위성도시처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물량이 그렇게 여기 청주 안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7월달 물량을 일단 제외하고 보더라도, 근데 지금 9월달, 9월 이제 여기 송절도, 그다음에 9월 여기 하나 프레나 청주 내봉, 그다음에 10일 여기 26년 1월 더샵 청주 그린이티, 26년 1월 여기 동해 하이빌 같은 단지들이 요 아래에 있는 단지들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세팅할 때 만약에 생각보다 여기 9월 일단 9월 물량이랑 바로 맞닥뜨리는 것도 있지만 요 물량이 정리되어 갈 때쯤에 또 얘네들이 들어오겠네 라는 거를 볼 수 있고, 전세 뺄 때 괜찮을까? 여기 물량의 지금 입주 시기,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세대 규모도 여기 요 단지 하나포레나 청주 내봉이 거의 900세대, 그다음에 얘가 거의 1100세대, 얘가 800세대 정도 돼요. 그러면 물량이 적지 않네. 네. 그러면 지금도 일단은 쉽진 않은데 2년 뒤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2년 뒤 상황이 여기. 25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27년 하반기 물량들이랑 겹칠 수 있는데, 27년 하반기에는 여기 위에 사직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직동에 이제 재정비 사업이 끝나고 물량들이 들어오는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저희 지금 오늘 공급 볼 때 특히 대단지들은 계속 앞뒤로 영향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만기 최소 앞뒤 3개월 물량을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9월이야. 9월에 세팅할 거면 그래도 6월달, 7월달 물량도 남아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그대로 계약한다면 2년 뒤에도 세팅이 쉬운지 어려운지까지 같이 보면서 이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한다면 만약 요 시기를 잘 넘겨도 요 때 리스크를 대비하려면 임대 기간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지금 위치 이제 그리면서 이제 영향 줄 만한 위치들을 봤는데, 특히 물량 규모, 위치, 그리고 뭐가 있냐, 도시 규모에 따라서도 입주의 영향이 달라요. 네. 여기 이제 천세대 단지가 들어온다? 서울 수도권의 천세대는 금방 해소돼요, 생각보다. 근데 특히 지방의 작은 도시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여기보다 많이 더 작은 한 50만 대 도시다. 김해 같은 도시에 천세대 정도 단지 들어왔을 때 입주가 거의 몇 달 간 적도 있어요. 네, 진짜. 네. 그래서 도시 규모에 따라서 또 영향도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청주는 지금 시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시기 잘 세팅하고 가더라도 2년 뒤에 그대로 임대 기간을 가져가면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정만 쳐서 찾았다 이게 좋아하고 끝낼 게 아니라 요거 그대로 설정하면 공급 리스크 때문에 재계약 시기 위험하겠구나. 그러면 나는 일단 결정해야죠. 그러니까 임대 만기를 늘리든지, 아니면 애초에 근데 내가 이 리스크를 안고 이 물건 사는 게 맞아? 지금 맞추기도 어려운데 2년 뒤까지 또 임대 기간 길게 주면서까지 이거 가져가는 게 맞아? 라는 걸로 매수 자체를 고민할 수도 있어요. 이걸 먼저 따져보면서. 네. 그래서 공급을 봤어요, 공급. 근데 임대 기간은 정말 공급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수요예요, 수요. 근데 수요가 뭐예요? 생활권과 단지와 평형별로 좀 이렇게 수요가, 그러니까 더 성수기가 있고 좀 비수기가 있어요. 그 수요를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학군지에 30평대 이상 누가 거주할까요? 누가? 네, 학부모, 가족 단위들이 거주하겠죠? 그러면 가족의 시선으로 일단 보시는 거예요.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그러면 우리 아이, 학군지는 아이 때문에 있을 확률이 당연히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만약에 이사시킨다, 전학시킨다, 언제 움직이고 싶으세요? 방학 때. 그리고 방학 중에서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있죠. 네, 겨울방학. 왜냐? 전학 가고 싶은 줄 아실 거예요. 저는 어색하잖아요. 학기 중에 들어가는 건 사실 아이들 적응하는 것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 너무 걱정되고, 여름 방학도 이미 학기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뭐 어쩔 수 없는데, 이왕이면 학년을 새로 올라가서 친구 자체를 새로 사귀는 걸 더 원해요. 네, 그래서 학군지 30평대냐 아니면 이거 외에 10평대, 20평대냐에 따라서 좀 수요가 다르고, 성수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겨울방학, 특히 1, 2월에가 수요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럼 1, 2월에 제가 만약에 제 물건이 예를 들어서 저는 11월 만기인데 1, 2월에 어떻게 맞춰요? 어떻게 맞추면 될까요? 길게 주면 되죠. 네, 임차인 들어왔을 때 원래 내 물건이 그전에 11월 만기였어. 그러면 다음 임차인 들어왔을 때 이제 1월까지 그러면 이제 한 2달 더 드리는 거죠. 거기까지 1월까지 그냥 계약하시는 걸로 하시죠 하면서 내 물건을 전세 빼기 가장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제일 좋은 시기로 맞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학군지 30평대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10평대, 20평대는 대체적으로 수요가 좀 고른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뭐 이제 여기가 학교 앞이냐, 뭐 회사 앞이냐에 따라서 뭐 입학 시즌이나 취업 시즌에 좀 더 뭐 전세가 더 잘 나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얘만큼 명확하게 겨울방학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그래도 고르게 수요를 가져가는 편이고, 근데 학군지의 비수기도 있어요. 언제 가요? 그쵸? 수능 시즌. 수능 직전에는 집 잘 안 보여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임차인이 혹시라도 이렇게 수험생을 뒀다 그러면 수능 직전에 집 잘 안 보여줄 수도 있겠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직전이 오히려 요때 그래서 만기가 있다 그러면 좀 집 보여주거나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고,
근데 얘네들 뭐 10평대, 20평대는 뚜렷이 비수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평형에 관계없이 좀 공통적인 비수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움직일 때죠, 한마디로. 언제 덜 움직이냐?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너무 덥거나 다 휴가 가서 없거나 명절 때는 확실히 덜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 장마철 아니면 이제 휴가철 아니면 명절 연휴나 그다음에 너무 추워도 덜 움직여요. 그래서 계절적인 비수기는 일단 요거 두 개가 좀 공통되는데 명확히 얘처럼 학군지 30평대를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어. 그러면 내 물건은 앞으로 전세 세팅하고 운용하는 걸 위해서 2학년 1월 달 정도에 전세 만기가 닿게끔 기간을 설정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이 단지의 특징 그 다음에 이 평형의 특징, 얘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일단은 어때요? 수요를 챙겨서 보자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이건 뭐예요? 주택수가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임대도 포트폴리오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월에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 내가 앞서서 이미 공부 시작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끝나고 진짜 올 하반기는 무조건 투자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1호기를 10월에 했어요. 기분 좋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다음 달 1호기를 했어. 그럼 재계약 시기는 언제 오는 거죠? 27년. 그쵸. 27년 하반기에 재계약이 와요. 그리고 나면 또 재를 다시 계약하는 시점이 오죠. 그래서 2년마다 이렇게 다시 임차인을 구하거나 재계약을 하거나 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자하면서 진짜 자신감도 붙고 나는 그 자산 규모도 좀 늘리고 싶어. 그래서 좀 주택을 여러 채 운영하고 싶어서 내년도 또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를 했어요. 내년 이렇게 7월 투자를 했다. 그러면 얘도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재계약 시기가 올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3호기를 27년 1년에 한 번씩 내가 투자를 해보겠어 라고 마음 먹고 3호기를 했어. 근데 3호기를 언제 하냐에 따라서 만약 27년 하반기에 내가 매수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재계약 시기가 또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돼요. 마찬가지 4호기도 이렇게 2년마다 한 번씩, 5번째 투자도 2년마다 한 번씩, 6번째 투자도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주택을 좀 쌓아가다 보면 초반 1년, 2년은 사실 겹칠 일이 없어요, 거의. 근데 이렇게 3년 차부터는 내가 1년 차에 했던 투자의 재계약, 3년 차에 신규로 매수하는 것이 겹쳐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때는 그래도 얘 매수하고 얘는 이제 재계약 뭐 이제 한 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시간이 이제 더 지나가면서 29년 보세요. 이럴 때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게 일단 두 개가 겹치게 되죠. 그러면 두 개가 만약에 얘 3호기를 몇 월에 세팅하냐에 따라서 전세가 만기가 몇 월에 닿게 하냐에 따라서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달에 전세를 새로 맞춰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도 생각해야 되냐? 두 개의 임차인이 다 나간다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는 여러분 어떻게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융통해서 이렇게 빼줄 수가 있더라고요. 뭐 마트는 뺐다 어떻게든 이렇게 빼줄 수 있는 여러 개 될 때도 있는데 두 개는 쉽지 않죠. 그래서 주택을 조금 여러 채 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세 만기가 너무 겹치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음 임차인이 바로 트레이드가 안 되고 만약에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를 떼야 되는 것까지 생각했을 때 좀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수가 늘어나면 이제 임대도 언제 임대 맞춰야 되냐라는 시기를 잘 보시면서 재계약 시기를 분산하는 게 여러분들이 전세 물건을 조금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훨씬 좋아요. 그래서 왜 이번 파트에서 임대기간 설정하는 걸 얘기하냐. 사실 임대기간은 계약할 때는 서로 약속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근데 한번 계약하고 나면 사실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우리가 생각하고 계약할 때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 조건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 가격 설정하는 걸 받고 이번에는 임대기간 설정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임대 만료일에 감당할 리스크가 커진다. 그러면 돈을 돌려주는 리스크가 제일 크죠. 그러면 그만큼 투자금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지연되고 그 돈으로 다른 투자 못하니까 재투자 기회가 일단 사라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임대기간 설정할 때 세 가지 체크를 했어요. 첫 번째, 공급. 두 번째, 수요. 세 번째, 포트폴리오. 그래서 여러분들 세 글자, 공수표.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임대 만료일, 이거는 투자자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미리 생각만 하면 좀 기간 그래도 한 달 더 줄 수 있는데 요거를 못 주면 나중에 자칫 한순간에 나의 무관심과 방심이 어때요? 몇 년치의 리스크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투자금 늘어나면 그만큼 몇 년치 투자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기간 설정하는 거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격과 기간 설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도 이 두 개만큼은 단생공, 공수표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많은 임차인을 지금 만났어요. 전세길 임차인, 주인 전세까지 만났고 이제 여러분들이 왠지 그냥 무서워요. 법인 임차인 뭔가 위험해 보이고 겁나요라고 하는데 근데 알면 크게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전세가 안 구해지면 어떡해요? 안 구해지는데 법인이 계약하고 싶대요. 몰라서 안 할게요 하실 건가요? 아까 제가 공실 10개월 말씀드렸죠. 제 공실 10개월의 끝은 법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공채 10개월인데 법인이라고 저 안 할래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이제 걱정하는 거죠. 다른 데 전세 잘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전세가 안 나가요. 저 이러다 전세 못 빼면 어떡해요. 무서워요. 근데 사장님이 막 얘기해. 전세 뺄 거 걱정되면 전세금 물건도 있어요. 우리 전세금 물건 정리했잖아요. 근데 전세금 물건 말고도 법인 중에 계약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실제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실제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시장 분위기상 전세를 잘 맞출 수 있다 걱정되는데 일단 리스크 대비 위해서 뭐 이렇게 주인 전세, 전세금 매물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이제 이게 왜 리스크 대비가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지금은 법인도 임차인으로 좋다고 하세요. 평범한 임차인이 아닌데 일단 뭔가 이렇게 법장 붙으니까 또 무서워 보이죠? 평범한 임차인은 아닌데 경험이 없다 보니 진짜 좋은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했을 때 장점, 단점, 주의해야 될 점이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실제 이제 물어보셨던 거고 일단 법인 임차인의 특징은 뭐냐? 법인은 법에서 약간 사람이랑 다른 인격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세 세팅에서는 비교적 높은 전세가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왜냐? 법인의 돈은 누가 주죠? 네, 회사가 주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보통 직원분들의 복지 차원으로 이 물량을 계약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엄청 싼 거, 싸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태 좋은 거를 더 원해요. 네, 그래서 개인이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좀 더 상태가 좋으면 비교가 높은 전세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법인 임차인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얘기 드린 거 법인은 사람과 좀 달라요. 법에서 다르게 봐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이 법인한테 적용이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 뭐가 적용이 안 되지?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써요. 그럼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 왜냐면 2+2, 뒤에 2가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이게 없어요, 법인한테. 그래서 2년만 계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2년 살면 나가야 돼요? 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고, 만약에 더 살고 싶다, 나도 더 사세요 하면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임대료 5% 상한 제한도 없어요. 네. 단점은 뭐냐? 근데 법인이랑 계약하면 대체적으로, 네, 법인도 불안하잖아요. 전세금을 못 받을 걸 대비해가지고 전세권이라는 걸 설정을 하자고 해요. 근데 이 전세권이라는 걸 설정을 하면 요 전세권 설정에 한 이 권리로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법인 입장에서. 그리고 이 이제 제3자한테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전대차 계약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제 집으로 대출 받거나 막 전대차 계약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떡하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개인은 이제 가족 단위에서 우리 집처럼 살지만 법인은 가족이 사는 법인보다는 이렇게 방마다 사는 약간 기숙사 비슷한 형태의 그렇게 임대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문제가 좀 따르긴 해요. 네. 그럼 어떡하죠? 단점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왜 법인 임차인을 만났을까요? 네. 그래서 주의할 거는 사실 장단은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임차인을 가려서 못 받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단점에 대한 리스크는 특약으로 대비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 법인 계약할 때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를 조금 확인하시는 게 좋긴 해요. 네. 그리고 내가 알만한 거. 왜냐면 그래도 아파트는 나아요. 아파트는 나은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오피스텔이야. 근데 그 법인도 누군지 모르겠어. 그리고 막 신생 법인에다가 막 업종, 업태 이런 것도 막 되게 뭔지 불분명해. 그러면 자칫하면 약간 불법에 사용될 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우리가 알만한 좀 규모 있는 회사의 법인인 게 여러분들이 운용할 때 그래도 훨씬 더 낫고. 네. 자, 제 공실 10개월의 끝에 법인 임차인 여러분 보세요. 별치 길이 보세요. 별치 특약. 그러니까 불안한 게 뭐였죠? 불안한 거. 이걸로 만약에 대출 받으면 어떡해요? 뭔지 관리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법인 임차인은 아까 전세권이라는 걸 설정한다 그랬죠. 대체로. 그러면 전세권 설정도 약간 등기 중에 하나라서 등기를 설정할 때, 해지할 때 비용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등기 설정이나 해지할 때 이 비용은 임차인, 법인이죠. 법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 그리고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하면 어때요? 이 전세권은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돼요. 네. 그래서 계약 만료하면 내가 돈 돌려주면 이 전세권 빨리 해지시켜달라. 내 등기에서 지워달라라는 그 특약이에요. 네, 그러면 또 이거 보고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 없으세요? 근데 전세권 설정되면 이거 다 임차인이 들어오고 또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전세권이랑 임차권 등기 명령은 달라요. 네, 전세권은 지금처럼 어때요? 지금처럼 법인이 계약하고 그다음에 법인이 이제 돈을 전세금 반환받을 거를 좀 담보하려고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냐? 돈을 안 돌려줘서. 네, 실제 돈을 안 돌려줘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부에 찍혀있어. 네.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고 싶을까요? 이 집주인? 그렇게 안 맞는데? 이런 거죠? 근데 전세권 설정은 이거는 전세를 놓는 사장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거 문제 없어요. 다 임차인 뭐 주거한데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한 부분이고 그리고 대출 받을 게 불안하다.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에 의한 권리로 대출을 금지한다라는 특약이 놓는 거. 그리고 아까 관리의 문제. 이것 때문에 이거 챙기셔야 돼요. 어쨌든 금연해달라 이런 거 당연히 넣고 원상 회복 반환을 내가 법인 임차인을 드린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수하는 면도 있는 거죠.
대신에 우리 집을 만약에 망가뜨리게 된다면 원상회복해서 주세요 라는 특약이에요. 그리고 예, 집 보여주기 적극협조. 여러분 제가 이 법인 임차인이 이제 나갈 때 사실 약간 고생을 했어요. 그냥 어떤 고생이냐, 집을 잘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 가고 안 계시면 비밀번호라도 주세요. 근데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우리 집 왜 들어오냐. 네. 근데 이제 법인 이 집이 혼자 사시는 집이 아니었어요. 혼자 사시는 집이 아니라 이제 부하 직원과 상사가 각 방에 살고 계신 상황인데, 높으신 분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 못 하신 거예요. 저는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상사님께서 너무 싫어하신다라고 해서 사실 집을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번에 법인 임차인 다시 계약할 때는 사장님 얘 넣어주세요. 부재할 때 집 비밀번호 공유해달라라는 특약 꼭 넣어달라. 네. 근데 봤을 때 사실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싫어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사장님들도 거래하실 때 대부분의 법인의 집들은 법인 집 특성상 어때요? 낮에 회사 가죠? 주말에는 본인의 집을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밀번호 주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 특약을 넣어달라고 사장님 통해서 부탁드리는 게, 사장님 보기에 뭐야 왜 저런 걸 넣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요거 챙겨서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다음 임차인 세팅을 위해서 이제 고생을 덜 하실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예요. 전세권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네. 제 거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요렇게 설정이 돼요. 여기에 일구에 이렇게 전세권 설정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면 우리 어땠죠? 내가 전세금 돌려줬으니까 빠르게 해지해달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실제 해지했는지 봐야 되죠. 네. 이렇게. 실제 해지가 됐어요. 제가 이거 해지된 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여러분 700원. 열람 700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700원 발급받아가지고, 해지 잘 됐구나. 라고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이제 을구. 설정도 그렇고, 당연히 해지도 이렇게 줄거는 거니까 을구에 표시가 돼서. 네,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법인 얘기했어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랑 투자하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임차인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전세가 안 맞춰도 임차인을 고르는 게 아니라 빨리 세팅할 수 있는 법인이라도 만나면 당연히 계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투자할 때 우리가 많이 만나는 전세 세팅 유형이 이렇게 전세 낀 거 또는 법인도 생각보다 제한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럴 때 몰라서 무서워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임차인을 고를 수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시장 판단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판단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기에 제일 적합한 선택을 하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 집 전세 빼는 게 문제 없어. 일반 개인도 너무 넘쳐나. 그럼 굳이 법인이 우선순위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선택지마다 기회비용 계산해봐야 된다는 거. 네. 법인의 장점은 내가 만약에 2년 뒤에 이 집을 팔고 싶어. 2년 뒤에 깔끔하게 나가게 되는 게 또 법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물권을 운용할 거에 따라서 약간 선택지마다 기회비용이 일단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법인 무서워요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법인 임차인 선택했어. 그러면 내 선택을 최대한 안전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지? 특약을 어떻게 기재해야 되지? 이렇게 특약으로 보완할 거를 보완해가지고 안전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네, 적정 정세가 설정할 때 3단계가 있었어요. 뭐였죠? 네. 그쵸. 단지 생활권 공급, 단지 가격부터 비교하고 생활권을 넓히고 공급도 체크해야 된다였고, 두 번째 임대기간 설정할 때 3가지 체크했죠. 네, 일단 공급, 그 다음에 수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3개를 체크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법인 임차인 생각보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대신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의 또 약점을 보완할지 알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임차인을 그래도 세팅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 들 때문에 이 법인 임차인도 충분히 세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3가지 지금 나눠서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3가지를 배우면서 뭘 한 거냐?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을 늘린 거예요. 가격, 기간,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는 임차인까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을 늘린 거고,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응해서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